어느 날 어두운 밤,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30년.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쫓기는 사람의 숨이 찬 거친 목소리가 들린다. 제발, 제발 그만. 한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그날의 진실을. 그리고 들리는 비명과 추락 소리. 으악, 쿵. 어느 편의점 계산대 앞 백발의 노인 박민수가 신문의 기사를 보며 말한다. 또 죽었다고? 이상하네 30년 만에 왜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 알 수 없는 번호. 박민수 씨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수화기를 떨어뜨리는 박민수.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민수는 눈을 떴다. 68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알람 따위 필요 없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작은 원룸 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들만 있었다. 낡은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거울 속 남자가 낯설었다. 30년 전에 그 사람과는 너무 달라져 있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11월의 찬바람이 뺨을 때렸다.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박민수는 이 동네에서 15년째 민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새벽 배송을 온 김 기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박민수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김 기사님이 더 일찍 일하시잖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에이, 뭐려. 사장님도 매일 이 시간에 나오시는데. 함께 물건을 정리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다. 김 기사는 박민수를 좋아했다. 항상 친절하고 배송 기사들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씩 건네는 사람이었다. 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박민수를 좋아했다. 친절한 박 사장님. 그게 그의 전부였다. 아침 6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출근 준비를 하는 직장인이었다. 샌드위치와 커피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다.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님도요. 출근길 조심하세요. 이런 일상이 박민수에게는 소중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는 현재의 박민수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30년 전에 그 사람. 명문고 국어교사였던 박민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오전 시간은 비교적 한적했다. 박민수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30년간 이렇게 살아왔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며 정오가 가까워지자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김순자 할머니였다. 사장님, 오늘도 잘 계시네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아이고, 그냥 이것저것 좀 보려고. 요즘 혼자 사니까 뭘 해먹을지도 모르겠고. 박민수는 할머니를 이해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외로움을. 그도 같은 처지였으니까. 할머니, 이거 새로 들어온 반찬인데 맛있어요. 하나 드셔보세요. 에이, 괜찮아요. 사장님도 장사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맛보기로 받은 거예요. 같이 드시죠. 작은 친절이었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런 순간들이 박민수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처 중학교가 끝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떠들며 과자와 음료수를 골랐다. 박민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30년 전 그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국어를 사랑했고 아이들에게 문학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삶의 보람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사장님 계산이요. 밝은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안경을 쓴 여학생이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네, 2,000원입니다. 사장님, 저희 학교에서 봉사활동하는데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순간 박민수의 손이 멈췄다. 학교,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아니, 괜찮단다. 고마워.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학생들이 나가고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박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다. 불타는 건물, 아이의 비명소리,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저녁 6시 뉴스 시간이었다. 박민수는 작은 TV를 켜고 저녁 도시락을 데웠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인왕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족사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망자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김철수 씨 67세로 박민수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다. 김철수. 그 이름을 30년 만에 다시 들었다. 화면에 나온 얼굴.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했다. 30년 전 그 학교의 행정실장이었던 바로 그 사람. 그날 밤 화재 현장에 있었던 사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우연일까?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다. 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김철수를 검색했다. 기사가 몇 개 나왔다. 실족사 추정, 타살 혐의 없음, 타살 혐의 없음. 그 문구를 보며 박민수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30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1994년 12월 15일.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다. 명문 서강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학년 교실 건물 4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야간 자율학습 중이던 학생 한 명이 크게 다쳤고 박민수는 범인이 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범인으로 몰렸다. 증거는 없었다. 다만 그날 밤 박민수가 학교에 있었다는 것, 화재 직전 그가 4층에 있었다는 목격담, 그리고 학교 측의 빠른 사건 종결.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다가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박민수는 교단을 떠났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아내는 그를 믿었지만 세상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다. 5년 후 아내는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 준호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대학 졸업 후 연락을 끊었다. 딸 지은이는 미국으로 떠났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박민수는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죄인처럼 숨어서.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보통은 받지 않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수 씨, 김철수가 죽었다는 거 아시죠? 박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구세요? 30년 전 그날. 당신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진실을, 무슨 소리를 곧 알게 될 겁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지. B- 전화가 끊겼다. 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편의점 안의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다. 30년간
잊고 살았던 과거가, 아니 잊으려 애썼던 악몽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밤 11시 박민수는 편의점 문을 닫았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집에 가기가 두려웠다. 골목은 어두웠고 바람 소리만 을씨년스럽게 들렸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김철수의 죽음, 그리고 그 전화. 새벽 2시 박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손은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다. 여보세요. 최경비도 죽었습니다. 오늘 밤 교통사고로. 뭐라고요? 30년 전 그날 밤 학교 경비였던 최동식. 1시간 전에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박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최동식. 그날 밤 학교 정문을 지키던 경비원. 박민수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 대체 무슨 일이? 박민수 씨, 당신도 조심하세요. 그날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 전화는 또 끊겼다. 박민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30년 만에 느끼는 공포였다. 그날의 진실? 그는 진실을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다. 자신은 무죄라는 것. 하지만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는 몰랐다. 김철수, 최동식. 두 사람의 공통점은 30년 전 그 사건의 목격자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일주일 사이에 둘 다 죽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었다. 새벽 3시 박민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30년간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것들. 1994년 12월 16일자 신문. 서강고 화재 사고, 교사 과실 의심. 기사를 읽으며 박민수는 그날을 떠올렸다. 자신은 분명히 학생을 구하려 했다. 4층 교실에서 불빛을 보고 올라갔다. 한 학생이 쓰러져 있었다. 그를 끌고 나오려는 순간 더 큰 폭발이 있었고 자신도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왜 그날 밤 학교에 있었습니까? 학생이 위험한 걸 알면서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셨죠? 질문들은 그를 범인으로 만들었다.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학교는 빨리 사건을 덮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새벽 4시 박민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이번엔 자신이 전화를 걸 차례였다. 20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 아직도 저장되어 있을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 아들 준호였다. 준호야.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아버지. 20년 만에 듣는 그 단어. 박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준호야. 아버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를 끊고 나서 박민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20년 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많이 변해 있었다. 더 낮아지고 더 무게감이 있었다. 내일 오전에 갈게요. 아버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박민수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준호가 온다. 20년 만에. 새벽이 밝아왔지만 박민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볼까? 여전히 원망하고 있을까? 아침 8시 평소처럼 편의점 문을 열었다. 하지만 오늘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시계만 계속 쳐다보았다. 10시가 되자 편의점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한눈에 봐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박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준호였다. 아버지, 준호야. 20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다. 20대의 앳된 청년은 이제 40대 중반의 의젓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앉아라. 차라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준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다. 원망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와 최동식이 죽었다는 거 아시죠? 응. 뉴스에서 봤다. 그리고 전화도 받았어. 전화요? 박민수는 어젯밤 받은 두 통의 전화에 대해 설명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역시 시작됐군요. 무슨 소리냐? 넌 뭘 알고 있는 거니? 준호는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서류와 사진,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아버지, 저는 10년 전부터 30년 전 그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박민수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처음엔 아버지가 정말로 범인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인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 경찰 기록, 목격자 진술,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증거? 준호는 파일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다. 1994년 12월 15일 서강고등학교 화재 현장. 그리고 그 속에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낯익은 듯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구나. 윤태식입니다. 당시 서강고등학교 이사. 윤태식? 그 사람이라면. 박민수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다. 당시 학교 이사진 중 한 명. 사고 후 빠른 사건 종결을 주장했던 사람. 그 사람이 현재 태성그룹 회장입니다.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죠. 준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1994년 당시 서강고 건물은 준공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윤태식이 이사로 있던 건설회사가 그 건물을 지었어요. 부실공사였습니다. 곳곳에 균열이 있었고 전기 배선도 불량이었죠. 박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학교 측은 재건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은 전소됐습니다. 그리고 윤태식의 회사가 막대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설마 고의로? 네. 저는 3년간 당시 관련자들을 만났습니다. 은퇴한 소방관, 보험조사관, 학교 직원들 모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증언했습니다. 준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날 윤 이사님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4층 전기 배전반에 문제를 일으키라고. 저는 거절했지만 그분이 큰 돈을 주셨어요. 가족들 생각에 저는 그 일을 했습니다. 박민수의 손이 떨렸다. 누구야, 이 사람은? 당시 학교 시설관리 직원이었던 장민호 씨입니다. 작년에 암말기 진단을 받고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이 녹음을 남기고 3개월 후 돌아가셨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30년간 자신이 짊어진 죄가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 그럼 나는, 아버지는 무죄입니다. 오히려 그날 밤 학생을 구한 영웅이었어요. 준호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복원된 CCTV 화면이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박민수가 학생을 업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건 당시 학교 복도 CCTV입니다. 경찰은 화재로 손상되어 복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3년 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화면 속의 박민수는 연기에 휩싸인 복도를 힘겹게 걸었다. 등에 학생을 업고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그리고 쓰러졌다. 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만에 보는 그날의 진실이었다. 아버지, 미안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무능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아닙니다. 아버지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게 조작되었습니다. 윤태식이 학교 이사진과 경찰, 언론까지 손을 썼어요.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려 한 겁니다. 박민수는 한참을 울었다. 30년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준호는 조용히 아버지 곁에 있었다. 한참 후 박민수가 물었다. 그럼 김철수와 최동식의 죽음은?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윤태식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겁니다. 3개월 전 한 방송국에서 90년대 학교 화재 사건들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때부터 윤태식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나도, 네, 아버지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복원된 CCTV, 보험금 수령 내역, 윤태식의 자금 흐름. 이 모든 걸 언론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라며 권력이 있을 텐데.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미 3군데 언론사와 접촉했고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박민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언제 이렇게 의젓하게 컸을까? 20년간 보지 못한 사이 준호는 강인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준호야, 고맙다.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연락을 끊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믿으셨잖아요. 끝까지. 근데 저는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니다, 준호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아버지를 외면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20년의 공백이 서서히 메워지고 있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다. 중년 남자 2명이 들어왔다.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 저 사람들. 두 남자는 천천히 계산대 쪽으로 걸어왔다.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박민수 씨죠? 누구십니까?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이야기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태성그룹 법무팀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당신들, 윤태식이 보낸 거죠?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적인 대화입니다. 비켜주시죠.
사적인 대화? 협박하러 온 거 아닙니까?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협박이라니 오해하시는군요. 우리는 단지 박민수 씨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또 다른 남자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우리 회장님의 뜻입니다. 박민수 씨, 30년 전 일은 모두 잊고 조용히 사시죠. 여기 당신의 노후를 위한 성의입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다. 5억 원. 박민수는 그 수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게 30년의 값입니까? 충분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박민수 씨, 만약 이걸 거절하신다면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후회하실 겁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협박이 아닙니다. 충고입니다. 30년 전 일을 들추면 아무도 좋을 게 없어요. 박민수 씨도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부인분도.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들 어떻게 감히. 우리는 단지 모두를 위해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준호가 남자의 멱살을 잡았다. 당장 나가. 여기서 다시는 아버지한테 접근하지 마. 손 치우시죠. 폭행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또 열렸다. 단골 할머니 김순자가 들어왔다. 어머,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순간 긴장감이 풀렸다. 남자들은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털었다. 생각해 보시죠, 박민수 씨. 우리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두 남자는 편의점을 나갔다. 김순자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물었다. 무슨 일이었어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머니. 그냥 좀 복잡한 일이. 할머니가 나가고 박민수와 준호만 남았다. 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준호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다. 방금 대화 모두 녹음했습니다. 협박과 뇌물 제공 시도까지.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박민수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든든했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면서 저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고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제 그걸 실천할 때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20년 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아버지, 지은이 누나한테 연락했어요? 아니, 내 동생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아닙니다. 동생도 알아야 해요. 가족이니까.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국제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오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이었다. 응, 나야. 지금 아버지 옆에 있어. 뭐? 아버지? 무슨 일이야? 설명하자면 길어 근데 지은아. 한국에 올 수 있어?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아버지.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어. 30년간. 이제 진실을 밝히려고 해. 너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정말? 응, 정말이야. 알았어. 내일 당장 비행기 표 끊을게. 아버지 괜찮으셔? 박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아빠, 보고 싶었어요. 박민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밤 11시, 박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30년간 혼자였다. 외롭고 두렵고 억울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들이 돌아왔고 딸도 돌아온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준호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아버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윤태식도 우리를 막으려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린 이길 겁니다. 준호야, 위험하지 않겠니? 위험하죠. 하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30년간 아버지가 혼자 견뎌온 그 무게. 이제는 제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박민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날 밤 박민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였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윤태식은 더 큰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다. 태성그룹 회장실. 윤태식은 전화를 걸었다. 박민수 부자를 조용히 처리하게. 증거도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윤태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권력이야. 폭풍전야의 고요함. 진실과 권력의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수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거실 소파에서 잠든 준호의 모습이 보였다. 담요를 덮어주지 못한 게 미안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계란찜과 된장찌개, 그리고 밥. 오랜만에 두 사람 분량의 식사였다. 30년간 혼자 먹던 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준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응. 오늘 편의점 문 닫고 쉬기로 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아버지. 아침을 먹으며 준호는 오늘의 계획을 설명했다.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최종 검토를 하고 오후에는 언론사와 미팅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모레로 잡았어요. 모레라니.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빠를수록 좋습니다. 윤태식이 움직이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해요. 식사를 마치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준호 변호사님이시죠? 저는 30년 전 서강고 화재 사건의 또 다른 목격자입니다. 준호의 표정이 긴장했다. 누구시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반포지구 정오에.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겼다. 박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전화였니? 목격자라는 사람이 만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럼 가지 마라. 위험해. 아닙니다. 가봐야 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중요한 증언일 수도. 그럼 내가 같이. 안 됩니다, 아버지. 혼자 오라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공공장소니까 안전할 겁니다.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동료에게 상황을 알린 후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11월의 한강은 쌀쌀했다. 강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정오,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벤치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수척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박준호 변호사님이시죠? 네. 당신은? 남자는 주위를 살핀 후 조용히 말했다. 제 이름은 강석훈입니다. 30년 전 저는 서강고 야간 경비를 서던 최동식의 동료였습니다. 최동식. 일주일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사고가 아닙니다. 살해당한 겁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최동식, 그 친구가 죽기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무서워하더군요. 누군가 자기를 미행한다고. 그리고 30년 전 일을 털어놓고 싶다고 했어요. 30년 전 일이요? 그날 밤 최동식은 모든 걸 봤습니다. 윤태식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4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리고 1시간 후 불이 난 것도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최동식은 왜 그동안 침묵했습니까? 돈을 받았으니까요. 윤태식한테 5천만 원을. 1994년 당시 5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죠. 최동식은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아이들 학비를 댔습니다. 대신 평생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강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친구는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박민수 선생님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걸 알면서도 침묵했으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살해당한 건가요? 네. 최동식이 윤태식 측에 연락했답니다.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차가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죠. 증거가 있습니까? 강석훈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최동식이 죽기 전날 밤 저한테 이걸 맡겼습니다.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제게요? 어떻게 저를? 당신이 10년간 이 사건을 조사해왔다는 거 최동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경비원 커뮤니티에서 당신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당신이라면 제대로 진실을 밝힐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준호는 USB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최동식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30년 전 그날 밤 정문 CCTV 원본입니다. 경찰에 제출된 건 편집된 버전이었어요. 최동식이 원본을 몰래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본이요? 네. 윤태식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선생님이 학생을 구하는 장면도. 준호의 가슴이 뛰었다. 결정적 증거였다. 왜 이제야 이걸 주시는 겁니까? 강석훈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겁쟁이였습니다. 최동식이 돈을 받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어요. 저도 윤태식한테 돈을 받았거든요. 2천만 원. 침묵의 대가로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가족 생각에 입을 다물었어요. 이제 와서 말해봤자 제 인생도 끝장이니까. 근데 최동식이 죽는 걸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더군요. 이대로 가다간 박민수 선생님도 당신도 위험합니다. 강석훈은 일어섰다. 부탁합니다, 변호사님.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박민수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버지를 만나세요. 아니요. 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이 증거로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랄 뿐입니다. 강석훈은 그렇게 떠났다. 준호는 USB를 꼭 쥐고 서 있었다. 편의점으로 돌아와 박민수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USB의 영상을 노트북으로 재생했다. 화면에는 1994년 12월 15일 밤 9시 27분 서강고등학교 정문이 보였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윤태식이었다. 10시 15분 윤태식이 다시 나왔다. 서둘러 차에 올라타고 떠났다. 10시 40분 박민수가 학교에 들어갔다. 손에 책 뭉치를 들고 있었다. 교무실에 놓고 온 자료를 가지러 온 것이었다. 11시 5분 4층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11시 12분 박민수가 학생을 업고 뛰어나왔다.
얼굴이 그을리고 옷이 타들어갔다. 정문을 나서다가 쓰러졌다. 영상이 끝났다. 박민수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진실이었구나. 네, 아버지. 아버지는 무죄입니다. 오히려 영웅이었어요. 준호는 최동식의 녹취록도 재생했다.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는 30년간 거짓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박민수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날 밤 윤태식 이사가 학교에 들어가 불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녹취록은 30분간 이어졌다. 윤태식이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 어떻게 증거를 인멸했는지, 어떻게 경찰과 언론을 매수했는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내일 언론사에 이걸 제공하고 모레 기자회견을 엽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불안했다. 준호야, 윤태식이 가만히 있을까? 분명 막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증거는 여러 곳에 분산 보관했어요. 클라우드에도 올렸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도 보냈습니다. 이젠 막을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인천공항에 미국에서 온 비행기가 도착했다. 승객들 사이에서 30대 후반의 여성이 나왔다. 박지은이었다. 15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택시를 타고 아버지의 주소로 향했다. 오후 8시 박민수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연 준호는 깜짝 놀랐다. 지은아, 오빠, 남매가 포옹했다. 박민수도 현관으로 나왔다. 지은아, 아빠, 15년 만에 재회였다. 지은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다. 아빠, 미안해요. 혼자 두고 떠나서.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아버지 탓이지. 아니에요.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아빠는 영웅이었다고. 작은 원룸에 가족 셋이 모였다. 30년 만에, 아니 정확히는 아내가 죽은 후 25년 만에 모인 가족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준호는 지은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그럼 윤태식이란 사람이 모든 걸 조작한 거예요? 그래. 그리고 지금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어. 경찰은 뭐해요? 일부 경찰도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거야. 밤 10시 가족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칠게 급하게. 박민수 씨, 문 열어주세요. 준호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경찰이었다. 정복 경찰 4명이 서 있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준호가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민수 씨 계십니까?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경찰이 영장을 보였다. 강석훈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오후 2시경 한강에서 강석훈 씨가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박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그와 만났다고 합니다.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강석훈이 죽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 이건 함정입니다. 강석훈 씨는 제가 만났어요. 당신도 함께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동행해 주시죠. 영장이 있습니까? 제 영장도 박준호 변호사님 것도 발부되었습니다. 공범 혐의로 박민수가 나섰다. 이건 조작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건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죠. 자, 가시죠. 경찰들이 박민수와 준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지은이 울부짖었다. 아빠, 오빠,
지은아, 괜찮아. 변호사 선임해. 내 사무실에 연락해. 두 사람은 경찰차에 태워졌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는 깨달았다. 윤태식이 한 수 앞서 있었다. 강석훈을 제거하고 그 죄를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있으니까 금방 풀릴 겁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알고 있었다. 30년 전에도 그랬다. 증거가 있어도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태성그룹 회장실. 윤태식은 창밖을 보며 와인을 마셨다. 잘했어. 강석훈을 처리하고 박민수에게 뒤집어 씌웠군. 옆에 선 비서가 대답했다. 네, 회장님. 목격자도 확보했습니다. 박민수가 강석훈과 다투는 걸 봤다는 증인이 3명이나 됩니다. 좋아. USB는 강석훈의 집을 수색해서 회수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윤태식은 미소 지었다. 30년 전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긴다. 권력이란 게 그런 거야.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었다. 준호는 강석훈을 만나자마자 USB 내용을 모두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3군데 언론사에 이미 전송했다. 다음 날 아침,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 이메일을 확인했다. 박준호 변호사에게 온 메일이었다. 첨부 파일에는 30년 전 CCTV 영상과 최동석의 녹취록이 담겨 있었다. 이건 특종이야. 편집국장은 즉시 기자들을 소집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박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30년 전처럼 또다시 누명을 쓰게 되는 걸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들이 있었다. 딸이 있었다. 그리고 진실이 있었다. 준호가 옆방에서 외쳤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걱정하지 마라. 증거는 이미 세상에 나갔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 말에 박민수는 희망을 가졌다. 30년간 잃었던 희망을.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올 것이다. 진실은 숨겨질 수 있어도 영원히 묻힐 수는 없다. 새벽 5시 경찰서 유치장에서 박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딱딱한 바닥, 차가운 공기. 30년 전 그때처럼 또다시 누명을 쓰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웠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준호가 있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숨소리만으로도 박민수는 힘이 났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칸막이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다. 너는? 저도 못 잤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길 겁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너까지 이런 고생을.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바로 그때 유치장 문이 열렸다. 경찰관이 들어왔다. 박민수 씨, 박준호 변호사님. 나오세요. 벌써 조사입니까? 아닙니다. 석방입니다. 네.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경찰관을 바라봤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석방이라니.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하라고요. 밖으로 나오니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아버지, 오빠. 지은이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지은아, 어떻게 된 거니? 낯선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사회부장 김태현입니다. 언론사분이시군요. 네. 박준호 변호사님이 보내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30년 전 CCTV 원본과 최동식 씨의 녹취록. 김태현은 신문을 펼쳤다. 일면에 큼지막한 제목이 보였다. 30년 전 서강고 화재, 대기업 회장이 방화범이었다. 박민수의 손이 떨렸다. 사진과 함께 자세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CCTV 캡처 사진, 윤태식이 학교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박민수가 학생을 구하는 모습. 이게 정말, 네. 오늘 아침 조간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신문사도 동시에 보도했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김태현은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관련 키워드였다. 윤태식 방화, 서강고 화재, 박민수 억울한 누명, 태성그룹 주가 폭락. 검찰이 윤태식 회장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도 재수사에 착수했고요. 그래서 두 분을 석방한 겁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윤태식이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했어요.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조작이라니요? CCTV 원본인데? 원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동식 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녹취록의 신빙성도 공격받을 수 있어요. 박민수가 물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자회견입니다.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 저희 신문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민수 선생님께서 직접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오전 10시 태성그룹 회장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임원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 주가가 30% 폭락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를 검토한답니다. 윤태식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진정하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회장님, 언론이 난리입니다. 증거까지 공개되었는데. 증거? 그게 진짜 증거라고 생각하시오? 30년 전 영상이라는 게 믿을 만합니까?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어요. 법무팀 이사가 말했다. 저희가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도 고용했고요.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걸 입증할 겁니다. 그리고 최동식의 녹취록도 신빙성을 공격할 겁니다. 본인이 사망한 상태에서는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박민수 가족을 다시 압박하시오. 이번엔 직접적으로. 하지만 회장님, 지금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윤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해야지. 미국에 있는 딸 박지은이라고 했나? 그쪽을 건드려봐. 알겠습니다. 오후 1시 중앙일보 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박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옆에는 준호와 지은이 함께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떨리는구나. 천천히 말씀하세요.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박민수를 향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김태현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30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온 박민수 선생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박민수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30년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1994년 12월 15일 서강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교무실에 자료를 가지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4층에서 연기가 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교실에 한 학생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3학년 이준혁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깨어났을 때 저는 방화범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학교는 빨리 사건을 덮고 싶어 했고 저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떠나셨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다. 네. 학교에서 사직 압박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범죄자였습니다. 가족들은요? 아내는 저를 믿어줬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어요. 5년 후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30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죄인처럼.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박민수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진실을 밝혀줬습니다. 10년간 조사해서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민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윤태식입니다. 그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학교에 불을 질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CCTV 원본 영상이 있습니다. 윤태식이 학교에 들어가고 1시간 후 불이 난 장면이 다 찍혀 있습니다. 김태현이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이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었습니까? 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입니다. 윤태식 회장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다. 1시간 가까이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회견이 끝나고 박민수는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 이제 끝난 건가? 아직 아닙니다. 재판이 남았어요. 하지만 이제 여론은 우리 편입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자마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준호 변호사님,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동생 박지은 씨가 미국에 계시죠?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7번가 아파트 1502호. 혼자 사시더군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자식이.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창백해진 얼굴로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아, 미국 집 주소가. 7번가 아파트 1502호. 왜? 방금 전화가 왔어. 너를 위협하는. 지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박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지은아, 당장 호텔로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버지. 준호야, 경찰에 신고해라. 협박 전화 받았다고.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윤태식의 손길은 경찰보다 빠르다는 것을. 아버지, 제 아는 사람 집으로 가시죠. 안전한 곳입니다. 세 사람은 급히 신문사를 나왔다. 차에 타려는 순간 검은 승합차 2대가 앞을 막았다. 차에서 6명의 남자가 내렸다. 모두 덩치가 컸다. 박민수 씨,
잠깐 우리 회장님이 뵙고 싶다는데요. 누가 너희 회장이냐? 아시잖아요. 윤태식 회장님.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백주대낮에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폭력을 쓰려는 게 아니에요. 싫다고 하면 남자가 미소 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그럼 여동생분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순간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으악! 뒤에서 다른 남자가 지은의 팔을 잡았다. 지은아. 준호가 달려들었지만 다른 남자들이 막아섰다. 조용히 하시죠. 우리는 단지 대화를 원할 뿐입니다. 박민수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딸이 인질이었다. 알았다. 가겠다. 대신 내 딸을 놔줘라. 아버지 측에서 먼저 회장님을 만나주시면 따님은 안전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괜찮다, 준호야. 내가 가겠다. 박민수는 승합차에 올라탔다. 차는 곧 출발했다. 준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그리고 지은을 잡고 있는 남자들도 곧 사라졌다. 지은아, 오빠 어떡해. 아버지가.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다. 지은아,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 그리고 내 동료들한테 연락할게. 한편 박민수를 태운 차는 한강변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30분 후 차는 멈췄다. 내리시죠. 박민수는 차에서 내렸다. 강바람이 차가웠다. 그리고 앞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정장을 차려입고 카리스마가 넘쳤다. 윤태식이었다. 오랜만이요, 박 선생. 30년 만이군. 그렇소. 30년 만에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롭구려. 박민수는 윤태식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왜 날 여기까지 부른 거요? 대화를 하고 싶어서요. 합리적인 대화를. 무슨 합리적인 대화? 윤태식은 봉투를 꺼냈다. 여기 수표가 있소. 30억. 박 선생, 이 돈을 받고 모든 걸 취소하시오. 기자회견도 고소도. 박민수는 비웃었다. 30억으로 30년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럼 50억. 아니, 100억도 괜찮소. 돈의 문제가 아니오. 나는 내 명예를 되찾고 싶을 뿐이오. 윤태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 선생, 나는 당신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하고 있소. 거절하면 후회할 거요. 후회? 내가 후회할 게 뭐가 있소? 이미 30년을 잃었는데. 가족이 있잖소. 아들, 딸. 박민수의 눈빛이 변했다. 내 가족을 건드리면. 건드린다? 나는 단지 경고를 하는 거요. 이 싸움을 계속하면 당신 가족도 다칠 수 있어. 협박하는 거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요. 박 선생, 당신은 이길 수 없소. 나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소. 변호사도, 언론도, 경찰도 내 편이요.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착각하고 있소. 이미 진실은 세상에 나왔소. 이제 당신이 뭘 해도 막을 수 없소.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시오? CCTV 영상 하나로. 윤태식은 비웃었다. 내 변호인단이 그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입증할 거요. 그리고 최동식의 녹취록. 죽은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소? 아직도. 박 선생, 현실을 직시하시오. 이 사회는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곳이요. 정의? 진실? 그런 건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요. 박민수는 윤태식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30년간 그렇게 살아왔겠지.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면서. 하지만 이번엔 다르오. 뭐가 다르다는 거요? 사람들이 깨어났소.
언론도 여론도 이제는 당신 편이 아니요. 당신이 아무리 돈을 써도 권력을 휘둘러도 진실을 막을 수는 없소. 윤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집이 세시구려. 좋소.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내가 이기는지 당신이 이기는지. 그러시오. 나는 두렵지 않소.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박 선생 후회하실 거요. 차가 떠나고 박민수는 혼자 강변에 남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다. 30년간 억눌렀던 분노, 억울함, 그리고 이제는 희망.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지은이는? 안전합니다. 경찰이 보호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한강변이다. 지금 택시 타고 갈게. 윤태식을 만났어요? 응, 만났다. 무슨 일이? 나중에 얘기하마. 일단 너희들한테 갈게. 전화를 끊고 박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30년 만에 느끼는 자유.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권력도 돈도 무용지물이었다. 박민수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다. 법정에서의 싸움. 그리고 그는 이길 것이다. 진실을 가진 사람은 절대 지지 않는다. 재판 첫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30년간 묻혀있던 사건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박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앉았다. 옆에는 준호와 지은이 함께했다. 아버지, 긴장 푸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래, 믿는다. 반대편에는 윤태식이 앉아 있었다. 10명이 넘는 변호인단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태연한 표정이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한.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했다. 60대 중반의 엄격해 보이는 판사였다. 제311호 사건, 방화 및 증거인멸 혐의 윤태식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 윤태식은 1994년 12월 15일 서강고등학교 건물에 방화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학생 한 명에게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30년간 증거를 은닉하고 증인들을 매수 또는 살해하여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윤태식의 변호인이 일어섰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로 알려진 60대 남자였다. 재판장님, 검사 측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제출된 CCTV 영상은 조작 가능성이 높으며 녹취록 역시 신빙성이 없습니다. 증거 조작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인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CCTV 영상은 최근 5년 이내에 편집된 흔적이 있습니다. 즉, 30년 전 원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저희도 포렌식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변호인 앉으십시오. 발언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다. 재판장, 저희 측 포렌식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다음 공판에 출석시키십시오.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다. 양측의 주장만 오갔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법정을 나오며 박민수는 불안했다. 준호야, 우리가 질 수도 있겠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 전문가는 국내 최고입니다. 영상이 원본이라는 걸 확실히 입증할 겁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양측의 포렌식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검사 측 전문가가 증언했다. 이 CCTV 영상은 1994년 당시 사용되던 VHS 테이프에서 디지털로 변환한 것입니다. 변환 과정에서 화질 저하가 있었지만 원본의 진위성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테이프의 자기적 특성과 노이즈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는 1990년대 특유의 것으로 최근에 조작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다음은 피고인 측 전문가 차례였다.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영상의 일부 프레임에서 불연속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편집의 증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3분 17초 지점에서 시간 코드에 0.3초의 점프가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녹화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양측 전문가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전문 용어들이 난무했고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재판장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군요.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말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당시 화재 현장을 조사했던 소방관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허가합니다. 다음 공판에서 70대의 은퇴한 소방관이 출석했다. 이름은 정만식. 당시 서강고 화재를 담당했던 소방대장이었다. 증인, 당시 화재 원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명백한 방화였습니다. 발화 지점이 여러 곳이었고 인화성 물질이 사용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고 기재되었습니까? 정만식은 고개를 숙였다. 위에서 압력이 있었습니다. 빨리 단순 사고로 결론 내리라고. 누구의 압력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교 이사진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태식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 3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제 30년 소방관 생활 중 가장 의문스러운 사건이었으니까요. 의문스럽다는 게 증거가 됩니까? 추측일 뿐이지 않습니까? 추측이 아닙니다. 제 경험상 경험은 증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정만식은 말문이 막혔다. 변호인은 승리한 듯 미소 지었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되었다.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다. 당시 학교 교사들, 학부모들, 경찰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윤태식 측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증거를 반박하고 증인들을 압박했다. 여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정말 CCTV가 조작된 건 아닐까? 30년 전 일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박민수는 지쳐갔다. 매일 법정에 출석하고 매일 윤태식의 여유로운 표정을 봐야 했다. 준호야, 우리가 질 것 같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도 불안했다. 윤태식의 변호인단은 정말 막강했다. 모든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모든 증인을 무력화시켰다. 석 달째 되는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재판장이 말했다. 오늘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박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그때였다. 법정 뒤쪽 문이 열렸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수척한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무엇입니까? 지금은 방청객의 발언 시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제가 증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눈이 커졌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1994년 서강고 3학년 학생이었고 그날 밤 화재로 다쳤던 바로 그 학생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박민수는 눈을 크게 떴다. 준혁이? 이준혁은 박민수를 보며 깊이 고개 숙였다. 선생님, 30년 만입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긴급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이 증인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피고인 측 의견 있습니까? 윤태식의 변호인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준혁은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다. 저는 30년간 침묵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말하지 못했어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당시 머리를 다쳐서 기억 상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억이 돌아온 겁니까? 네. 3개월 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천천히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그날 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교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수능 준비 때문이었죠. 밤 10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한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준혁은 윤태식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 사람입니다. 윤태식?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윤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받고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호통쳤다. 증인 계속하십시오. 그 남자는 4층 여러 교실에 무언가를 뿌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인화성 물질이었어요.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불이 너무 빨리 번졌어요.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이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박민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연기 속을 뚫고 제게 달려오셨어요. 괜찮아, 선생님이 왔다. 내가 너를 구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업으셨습니다. 박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에 듣는 그날의 진실이었다. 선생님은 저를 업고 계단을 내려오셨어요. 불길과 연기 속에서 몇 번이나 쓰러질 뻔하면서도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정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물이 크게 흔들렸어요. 폭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난 건 언제입니까? 일주일 후 병원에서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기억이 돌아온 후에도 바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습니다. 윤태식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았으니까요. 혹시 제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하지만 이제 나오신 이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 선생님은 저를 구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30년간 그분이 범인 취급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준혁은 방청석에 박민수를 보며 말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30년간 침묵해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박민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 30년 전 일을 지금 갑자기 기억해냈다는 게 믿기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트라우마로 억압되었던 기억이 특정 자극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의학적 소견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준혁은 서류를 제출했다.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서였다.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재판장이 말했다. 오늘 증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변론이 있었다. 검사가 먼저 말했다. 재판장님,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피고인 윤태식은 1994년 서강고에 방화했고 30년간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윤태식의 변호인도 최종 변론을 했다. 재판장님, 증거들은 모두 정황적입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일어서십시오. 윤태식이 일어섰다.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피고인 윤태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피고인은 1994년 12월 15일 서강고등학교에 고의로 방화하여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30년간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매수 및 살해하여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윤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는 명백한 방화죄, 살인죄,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윤태식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땅, 의사봉이 내려쳤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박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준호와 지은이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버지, 이겼어요. 윤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30년간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온 그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진실 앞에서 권력도 무용지물이었다. 항소하겠습니다. 변호인이 외쳤지만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다.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구속합니다. 법정 경위들이 윤태식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박민수를 노려봤다. 하지만 박민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30년간의 악몽이 끝났다. 법정을 나오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박민수 선생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박민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떳떳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끝까지 저를 믿어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으니까.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살았을 테니까. 박민수는 준호와 지은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믿어주고 진실을 밝혀준 이 아이들이.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터졌다. 그리고 이준혁 학생. 아니,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됐지만 그 친구에게 고맙습니다.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줘서. 한 기자가 물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글쎄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남은 인생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30년을 잃었으니 이제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한 달 후 서강고등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박민수의 명예회복 및 감사패 수여식이었다. 학교 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재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30년 전 박민수와 함께했던 동료 교사들. 교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30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셨던 박민수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학교를 대표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교장은 박민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민수 선생님은 학생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박민수는 감사패를 받으며 울컥했다.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다시 이 학교에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박민수는 옛 동료 교사들과 재회했다. 민수야, 정말 미안했네. 우리도 자네를 믿어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다들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이해해. 그때 이준혁이 다가왔다. 옆에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함께 있었다. 선생님, 준혁아, 제 아들입니다. 민수라고 지었어요. 선생님 이름을 따서요. 박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를 바라봤다. 민수야, 인사드려라. 이분이 아빠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시다. 아이는 깊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박민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잘생겼구나. 아버지 닮았어. 이준혁이 말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의사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아서 의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렸어요.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박민수는 미소 지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지. 아닙니다. 선생님이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어요.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아내의 묘소를 찾았다. 30년 만에 떳떳한 마음으로. 여보, 드디어 밝혀졌소.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미안하오. 당신이 살아있을 때 증명하지 못해서. 박민수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해냈소. 준호와 지은이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줬어. 당신도 자랑스럽겠지? 지은이 아버지 옆에 앉았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어머니가 보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준호도 함께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 떳떳하게 사실 수 있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세 사람은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다. 석 달 후 박민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교육청의 제안으로 명예교사 자격을 받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태성그룹이 몰락한 후 박민수는 그 재산 중 일부를 기부받아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름은 두 번째 기회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재단이었다. 준호는 여전히 변호사로 일했지만 이제는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공익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은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만났다. 그리고 1년 후 정부는 박민수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학생을 구한 영웅적 행위와 30년간의 고통을 인정받은 것이었다. 시상식 날 박민수는 훈장을 받으며 생각했다.
30년. 긴 시간이었다. 많은 것을 잃었다. 아내도, 젊음도, 꿈도.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진실이 밝혀졌고, 명예를 되찾았고, 무엇보다 가족이 돌아왔다. 저녁 무렵 박민수는 한강변을 산책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산책 중이야. 그럼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저녁 준비했어요. 지은이도 왔어요. 그래, 알았다.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박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컸소? 이제 아버지는 행복하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박민수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가족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30년간의 어둠이 지나고 이제 빛이 왔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진다. 그리고 진실 앞에서는 권력도 돈도 무용지물이다. 박민수는 이제 알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가족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을. 30년을 잃었지만 남은 인생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을 박민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것이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